자,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2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법원은 이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게시판으로 인한 당내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내용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1심 선고 관련해서 이걸 생중계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 의원 등이 좀 강하게 좀 주장을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불허를 했습니다. 지난 15일 때와 또 같은 결정입니다. 예상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네, 법원에서 일단 1심 판결에 대해서 그리고 신분이 아무리 대선 주자라 하더라도 뭐 전직 대통령이나 이런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생중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생중계를 충분히 주장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불허했으면 여당도 사법부 압박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야당이 1심 재판에 불복하면서 사법부를 향해서 그건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때 여당이 오히려 국민들께 우리는 사법부를 존중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법부에 어떤 압력을 가하지 않겠다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야당 대비 득점을 딸 수 있는 전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고민을 제가 많이 해봤는데 생중계를 하게 되면 어쨌든 대한민국의 절반은 야당 지지자인데 야당 지지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 얼굴 드러내놓고 이재명 징역 1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재판부에 물론 우리나라 재판부가 그런 여론의 부담으로부터 자고우면하지 않고 독립적 판단을 하겠지만 재판부의 그런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도 생중계의 실익이 여권이나 보수 진영이 볼 때도 뭐 이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15일 때도 불허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평들도 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망신주 기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주장도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익과 민주당의 어떤 주장 이것을 놓고서 판단을 한 것이고, 그 경중에 따져 보았을 때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이니까 좀 전에 우리 장해찬 전 최고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법원은 우리나라 사회 갈등의 마지막 종결 지점입니다. 근데 그 종결 지점을 넘어서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이 사회의 갈등의 끝은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아무리 힘이 있는 정치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을 해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미래가 안정적으로 지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요 바로 지난주 오늘 이제 만나 뵀었잖아요. 그때가 1심 나오기 하루 전이었었고 두 분께서도 주변에 법률인 분들의 평들도 많이 좀 들려주시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오늘 이 대표가 또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의 앞으로 이 사법 리스크 좀 어떻게 풀어나갈 거라고 보세요? 근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에요. 이를테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200만 원 정도가 나왔다면 이게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좀 깎이거나 뒤집힐 가능성이 있지만 징역 1년이 선고됐으면 양형에 있어서 다소 감형이 있더라도 징역 6개월 아니면 벌금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인식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 이 정점은 재판부가 쿨하게 무죄를 줬어요. 그 부분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겠다. 그 대신 보다 확실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나 백현동 협박받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거든요. 만약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인식 자체에도 유죄가 선고됐다면 적어도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2심이나 3심에서 무죄로 파기하기 위해 다툴 여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쿨하게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측 말을 들어주고도 징역 1년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간의 감형으로 형량이나 이런 게 조금은 줄어들지 몰라도 이 유죄의 법리 자체가 깨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래서 이게 징역 1년이 선고된 게 벌금 100만 원 이하로 깎이는 경우는
거의 법조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라서 항소야 당연히 예상됐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부의 결론보다는 재판을 언제까지 지연시키느냐, 다음 대선 이전에 3심이 안 나오게 하느냐에 중점을 맞추지 아마 이 대표 측 변호인단도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됐을 때 1심의 유죄 선고 자체가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고는 기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게 다음 주에 위중교사도 있고 사실 지금 뭐 검찰이 법인카드 관련해서도 기소도 했고 산적해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장혜찬 최고가 말한 것처럼 이게 감형이 아예 100만 원 아래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좀 어떻게 해나갈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한성진 판사께서 찾은 법리를 대체하거나 뭐 법리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법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혜찬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유권자들,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보고 있는 유권자들의 인식이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판례를 한성진 판사가 찾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설명문에 보면 그것이 하나의 법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법리라고 얘기를 한다는 의미는 그런 판례가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판례와 다른 판례를 찾거나 그 판례를 어떻게 배척할 수 있는 법리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감형으로 이것을 낮춰가지고 이 상황을 돌파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배척할 수 있는 법리를 찾아낸다면 뭐 무죄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뭐 좀 변호사들이 어떻게 법리를 찾아내는지 좀 두고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검사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에 대해서 화풀이식 탄핵쇼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지난 7월에 민주당이 탄핵 보고한 검사가 4명입니다. 이번에 3명이 추가되면 명확한 증거나 범법 행위에 대한 확신 없이도 무려 7명의 검사가 직무가 정지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창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재판이나 수사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여러 다른 핑계를 대지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이 시간 지연 전략의 일환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보게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난 7월에 민주당이 탄핵안을 보고했던 검사 중에 한 명은 민주당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 최근 공수처에서 혐의 없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접어야 되는데 적어도 접을 기세는 아니죠. 그래서 탄핵안을 신청했을 때 그 직무 정지되는 기간에 이 탄핵 대상자들이 가처분을 걸 수 있는 제도도 이제는 좀 만들어져야겠다. 왜냐하면 탄핵이 너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 7명을 뺀다고 한들 진실의 시계를 과연 멈출 수 있겠는가. 검찰이라는 조직이 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검사들을 대체해서라도 수사나 재판을 원활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법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자신을 지지해 주느냐, 여론이 자신을 믿어주느냐일 텐데 자꾸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실제 수사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뭔가 좀 자신 없어서 떳떳하지 못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 여론이 형성되는 차원에서는 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야당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검사라는 거는 뭐 어느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직위이자 제도죠. 그래서 그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말 좀 신중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그게 정말 문제가 있다면 결정적인 그리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탄핵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또 정치적인 측면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죽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탄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야당에게 몰아줬을 것이냐라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여당에서는 반성을 해야죠. 근데 반성하지 않고 뭐 행위만을 지적하는 것이 과연 또 맞는 것이냐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뭐 물론 저는 야당의 이런 행위가 좀 신중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저도 좀 비판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거를 자기 반성 없이 또 무조건 당신들이 그러는 것만 나빠라고 얘기하는 여당도 국민들에게는
뭐 가히 맞득치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 1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벌금 아예 뭐 100만 원 밑까지 감형이 되거나 유죄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아무래도 그 기준 자체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그게 100만 원으로 이제 벌금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재명 대표는 이제 1000만 원으로 좀 상향하자라는 얘기도 하고 어제는 또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이런 입장도 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속내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 사실 현장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예.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타이트한 건 맞아요. 그건 아마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도 다 동의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언제 이런 말을 하느냐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생겼는데 선거법 처벌 기준을 완화하자 선거법을 고쳐야 된다고 하면 이게 국민들이 그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자들에 대해서도 명절에 예. 보수 진보할 거 없이 생계형 운전자들은 형을 감면해 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생계 이 위험자들 감면해 주자는 이야기를 음주운전 전과자가 하면 우리가 그게 고지고대로 들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에 대한 주장 자체에 대해서 이런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필 그 타이밍이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는 지금이고 그 말하는 당사자가 선거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고 대선에 출마 못하게 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말은 맞다고 하더라도 이 말의 진실성이나 순수성을 그대로 믿어주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이재명 대표 아부성 법안이다라는 얘기하는데 장해찬 전 최고의 말에 의견 좀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이거는 선거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각 나라마다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발전을 해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역사 속에서 발전해 온 것에서도 이것은 뭐 이제는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거나 아니면 상황 자체가 많이 개선이 돼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고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권력자들의 어떤 뭐랄까 굉장히 그 제한적이고 엄격함을 완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국민들이 동의할까요? 저는 동의를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크고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국민들에게 먼저 공론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장해찬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게 좀 가혹하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거하고 좀 비교 형량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1년 이하의 징역을 우리가 벌금형을 처할 때 대부분 200에서 500 정도를 그 법에서 보면은 그 등가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등가는 아닙니다만 등가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200 정도 가면 그게 1년 이하의 징역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징벌인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까지 가기도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1000만 원까지 올린다? 그럼 이거 국민들이 과연 이해를 할까요?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이면 사실은 1년 이상의 징역에 뭐 많이 이렇게 법에서 등장하는 등가처럼 등장하는 형인데 국민들이 절대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아마 다음 총선에 국민들이 심판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수원의 전통시장을 찾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이 방문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동행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비명계 잠룡 중 하나로 꼽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동행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친명계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죠. 네. 나 비명 아니야. 나 친명계 후계자가 될 수도 있어. 라는 어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 전날이었나요? 전전날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막 이렇게 평소 자신과 안 어울리는 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친명계 내부에서도 당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설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못 나오더라도 다음 주자 우리가 세운다. 이재명 대표가 인정한 후계자를 우리가 세우겠다라는 계산이 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도 지금 이분이 뭐 비명계와의 접점도 나름대로 있고 친문들에게 손도 내밀고 있습니다만 내가 완전히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와 척지는 상황에서 다음 대선 주자가 되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와도 타협을 하겠다라는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게 권력이라는 게 유지될 때는 굉장히 탄탄해 보여도 한 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전례를 우리가 불과 몇 년 사이에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민주당 의원들 공천을 이재명 대표가 다 줬다고 해도 막상 20유죄까지 나왔을 때 끝까지 이재명의 순장조가 될 사람이 민주당에 몇 명 있겠느냐. 그럼 제가 김동연 도지사를 위해서 조언을 한다면 당장은 어렵더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이재명과 차별화되는 길을 가는 게 낫지 벌써 친명계에게 나 이재명 후계자 시켜주세요 하는 사인을 보내는 게 당내 입지에선 좀 도움이 되더라도요. 이분이 진짜 대권을 꿈꾼다면 본선에서 도움이 될까 하는 물음표는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뭐 저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현실 자체가 다른 걸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의 판단에 의해서 정치적인 부분이 결정이 납니다. 미래가. 예. 네. 근데 그거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벌써부터 뭐 갈등을 하면서 그 생명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내부에서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며 지금 현실적인가라는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그 현실 정치인으로서는 뭐 그 현실을 많이 고려해서 한 것이라고 보는데 뭐 저처럼 현실 정치에 좀 이렇게 참여하지 않고 뭐 평론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행보가 과히 용기 있어 보이지는 않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도 권력을 가진 내지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도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요. 뭐냐? 기소가 되면은 보직을 해임합니다. 더 이상의 그 권한을 나쁘게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닫아놓는 것이죠. 근데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어요. 네. 근데도 그 공무원에게 계속 그 권한을 줘서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대해줘야 돼요, 우리가. 정치인들은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권한을 다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권한 행사를 해요. 그럼 공무원들도 우리도 3심 판결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뭐 횡령을 했건 배임을 했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3심 나올 때까지는 내 권한을 다 행사하게 해줘. 이렇게 주장할 때 정치권에서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권이 좀 모범을 보이는 게 필요한데 지금의 현실은 이미 그렇지 않은 쪽으로 달려왔고 그리고 반대편에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존재한다는 게 이런 말을 하기 또 어려운 게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과 여사 문제가 너무 또 국민들한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인과 저 같은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시대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야당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두 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당 상황 좀 짚어보자면 당원 게시판. 그에 대해서는 장해찬 전 최고도 사실 뭐 많은 이야기도 내놓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거의 일주일 만에 좀 입을 열었습니다. 뭐 건건히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그렇지만 이게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이 아니다 등등 입장들 쭉 다 보셨을 건데 어떤 평론하고 싶으세요? 원래 한동훈 대표 하면 건건히 대응하는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안 참는 분, 바로바로 고소고발하는 분. 그런데 왜 유독 가족과 관련된 의혹만 건건히 대응하지 않고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일까요? 국민적 의혹이 팽배했다면 당내의 여러 분란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족이 안 했다. 6글자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쉬운 6글자를 지금 일주일 넘게 말 못해서 런동훈이라는 오명까지 쓰면서 기자들 피해 다니다가 오늘 뒤늦게 기자들 만나서 한 말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못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족과 똑같은 이름의 당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집에 가서 가족한테 물어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답을 달라는 겁니다. 만약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우리 안 했다라고 한다면 믿어줄 의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기는 안 했다고 해서 제가 믿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가족이 안 했다라는 그 6글자, 그 간단한 6글자를 말 못해서 이렇게 보수 진영을 혼란으로 밀어넣고 있는지 이 자체가 저는 사실상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연루되었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이 입장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의 당원 게시판으로 인해서 이게 논란되는 것이 맞느냐 이 두 가지가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입장이 좀 달라요. 지켜보는 어떤 입장이기 말씀하고 때문에. 싶으세요? 이런 겁니다. 이 당원 게시판에 소위 말하는 권력자를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지? 라는 게 전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면 같은 잣대로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를 비판한 사람들도 전부 다 문제를 삼아야 돼요.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은 문제 삼고 한동훈을 비판한 사람은 문제를 안 삼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해명하고 하는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보는 게, 자, 이게 가족이든 아니든 게시판에는 이게 민심에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국정 운영이나 당의 미래를 볼 때 이게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이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올린 거면은 저는 오히려 그게 민심에 따르는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족이냐 아니냐는 전혀 이거하고 무관한 얘기입니다. 단지 뭐와 유관하냐면 한동훈 대표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과 손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당이 한동훈 대표 개인의 이익과 손실의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논란을 벌이는 게 맞나? 그거는 그냥 내부의 권력 다툼에 지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보수 진영은 민주당의 대권주자인 김경수 전 지사를 드루킹으로 징역 2년에 처하게 만든 그런 단죄를 한 보수 진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오히려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단순히 대통령 비방이 아니라 여러 가족의 명의로 여론 조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대표를 역임했던 이준석 의원도 이야기하고 많은 의원들이 말하지만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30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다. 이 문제를 왜 해명해 주지 않아서 일주일째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저분한 논란인데 이 지저분한 논란을 종식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말을 하지 않는 한동훈 대표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론 조작이라면 오히려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죠. 드루킹처럼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 다른 기재를 통해서 여론 조작을 시도한 거라면 저는 당연히 수사를 하고 굉장히 법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처벌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를 의뢰해서 수사를 철저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저희 남은 시간 동안 저희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한 1분 정도 양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군 검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 구형했습니다. 어떤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일단은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개인적인 안타까운 마음이나 공감을 보내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군법 체계를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중심은 박정훈 대령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일이 일었을 때 똑같은 군법을 지키고 하나의 원칙이 우리 군에 적용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군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군 검찰이 이런 구형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평론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법이 그게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거라면 사실은 그걸 저항할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정훈 대령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압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의 부분 해당하는 위법 부분만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게 과연 맞는가? 역시 국민들은 여기에서도 공정은 없구나, 형평성은 깨져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